자, 동행 시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주민소송. 우리가 지방자치법의 주민소송은 객관소송이죠. 객관소송은 주관소송과 달라요. 그래서 객관소송 법정주의, 즉 행정소송법 45조에 따라서 객관소송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주민소송의 요구는 법으로 별도로 다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소송이 취소소송 2조 1항에 준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소송에는 행정소송법 2조 1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주민소송을 요구했을 때 제소기간에서 이 판례를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주민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이 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정도 알면 되겠고, 다음, 이 조문은 워낙 중요한 조문이어서 그리고 타시험에 나온 것도 얼마 안 되고 무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특히 물론 과거에도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재작년인가 변시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188조 1항 같이 그냥 자치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취소 정지는 시정명령 취소 처분과 정지 처분은 뭐 해야 하는가? 시험은 취소밖에 안 나오겠지만 법령 위반에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6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에 관해서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단체 인사는 안 돼요. 왜냐면 조문을 읽어보면 188조 1항은 6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취소 정지 처분에 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항은 자치사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에 따라서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 상급 감독권 행사의 한계, 이게 바로 188조 5항인 거죠. 법령 위반을 한다. 와 플러스 불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게 188조 6항인 거예요. 그래서 자치사무에 관한 한계, 법령 위반에 한해서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에 대한 불법 방법으로 188조 6항인 겁니다. 자,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188조 6항의 제소는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188조 6항의 소송의 성질을 뭘로 볼 것이냐? 여기에는 취소처분, 정지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와. 조문에 보면 취소처분, 정지처분을 다루니까 항고소송인데 처음부터 대법원으로 가니까 특수한 항고소송으로 보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특수한 항고소송으로 본다면 시정명령도 처분이잖아요. 자기 함령이니까. 자기 함령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수한 항고소송으로 보면 시정명령도 해석상 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기관소송으로 본다면 기관소송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명령은 안 된다는 게 이제 판례인데, 판례는 기관소송으로 봄으로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대법원까지 간 판례는 아니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거 알아둬야 돼. 이 판례 워낙 유명한 판례예요.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와. 뭐냐면 188조 6항에는 5항에 있는 세 가지 중에 5항에 보면 법령 위반에 한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 보충적으로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의 대상은 시정명령은 안 되고 취소 정지 처분만 된단 말이야. 이게 판례가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둬야 돼요. 시정명령은 따라서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시정명령은 소의 대상이 아니에요. 즉 188조 6항에 들어가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규정했냐? 시정명령은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다고 제재하는 게 없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취소 처분 내지는 정지 처분만 나와요. 그걸 다투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정명령을 다루지 말고. 어차피 시정명령은 불이행한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를 줄 수가 없어. 시정명령 불이행하면 취소 정지 처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걸 다투라는 거야. 그러면 취소나 정지 처분이 안 나오면 그럼 계속 그냥 안 따르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냥. 불리기 없는 거지. 자, 이거 알아두세요. 다만 이렇게 과거에 특수한 항고소송으로 봤던 시절에는 이게 다소에서 옛날에
그럴 때는 해석상 시정명령도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판례는 명문으로 안 된다고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188조 6항을 기간소송으로 본다면 기간소송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법에는 시정명령은 규정이 안 돼 있잖아. 취소처분 정지처분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시정명령은 포함될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판례위주로 써준 다음에 뒤에다 그렇게 쓰면 좋겠네. 만약에 특수한 항고소송으로 본다면 자기 항형 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는 시정명령도 해석상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가능하나 기간소송 법정규에 따라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정명령은 소외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도 이와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이격거리 있잖아요. 떨어뜨리는 이 이격거리는 환경 보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생각해봐요. 폐기물 시설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용납이 돼? 한 100m 떨어져 있대. 그래도 용납 안 되죠. 100m면 영향 받잖아. 영향을 안 받는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태양광 반절 시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태양광 패널이 여러분 여행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같은 거 달리다 보면 산에 잔뜩 껴있어. 이게 진짜 미관상도 별로 안 좋아. 미관상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또 닦아줘야 되고 뭐 말이 많더라고 보니까 태양광 패널이. 근데 이 태양광 패널이 돈이 돼. 그래서 좀 권력기관에 좀 유착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정부가 있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 자본 별로 없이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 돈 엄청 버는 사람들 선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본도 얼마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국유림을 빌려버려요. 값싸게 한 20년 해서 국유림을 빌려가지고 대출도 엄청 많이 해줬단 말이야. 왜냐면 원전 없애버리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이 태양광 패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다 태양광 패널 시설을 딱 해요. 하고 나서 한전에다 전기를 팔아먹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인데 대출 많이 해주지. 국유림 같은데 노는 땅에다 그냥 이거 태양광 패널하고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잖아.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다 좋은데 이게 햇빛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다 하고 이럴 때는 나무를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문제가. 그리고 이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지금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바로 옆에 있으면 이게 난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이렇게 바로 옆에 있으면 이거 눈 부셔가지고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지붕 위에 꼭대기 이런 데다 하는 거지. 근데 바로 집 옆에서 태양광 패널 뭐 쫙 있다고 생각해봐. 일단 미관상도 안 좋고, 그리고 거기서 뭐 빛 난반사로 막 이렇게 나오면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가끔 보면 막 바짝 해가지고 뭐 눈부시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지, 당연히. 그러니까 보통에 뭐 58조 1항 4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는 뭐 토지이용 실태라든가 물입해소라든가 뭐 해서 막 뭐든 주변환경과에 조항하는 규정이 있잖아. 그리고 사망해서 시행령으로 유인했죠. 시행령에서 다시 조례로 유인해줬단 말이야. 그런 규정 체계로 보면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것은 제한법이 내가 아니라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다음, 지방자치법에서 단체장의 처분은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있어. 왜냐하면 항고소송의 처분은 위법적분만을 판단하는 거지만 지방자치법의 처분은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의무를 갖기 때문에 더 넓게 적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이지 논란이 되는데 처분이 아닌 것들 가끔 있잖아. 뭐 내부행위에 불과하다든가 국민의 직접적 효과는 없었다든가 그런 게 지방자치법에서는 처분이 될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항고소송의 처분은 아니어도 국가배상의 처분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단체장이 무슨 허가 처분을 해줬어요. 근데 이 허가가 나중에 보니까 엄밀하게는 따지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은 아니야. 보니까 뭐 공법상 계약과 유사해 보니까. 그래서 공법상 계약인데 뭐 허가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처분 비스무리해. 근데 정확히 따지니까 처분은 아니고 오히려 공법상 계약에 가까워. 근데 이 계약을 통해서 특혜를 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항고소송으로는 처분이 아니니까 못 다투지만 단체장이 이런 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으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줘서 지금 지방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럴 때는 구경통제를 해야, 이럴 때는 행정통제가 필요하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188조 1항의 단체적인 처분을 그냥 포함시켜 주겠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다음. 15인용과 정규인용, 신뢰보호를 얘기했는데,
물론 신뢰보호가 좀 논란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임용 결격 기간에 얘가 임용이 됐단 말이에요. 15임용. 그러면 임용 결격 기간이니까 15임용은 소극적 요건을 결여해서 소극적 요건은 임용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인데 있잖아. 소극적 요건에 저촉되기 때문에 얘는 당연 무효죠. 근데 이 소극적 요건은 우리가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임용 결격 기간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도 인정하지 않고 하자 치유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는 거야? 국가가 얘가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걸 밝히지 못하면 국가의 과실이 있어. 그래도 절대적 무효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얘가 나중에 정규 임용이 돼요. 15성적을 가지고. 그러면 이 임용되는 당사자는 지금 이 사안에서 신뢰보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규칙 사유가 있는 걸 보는 거야. 왜? 적어도 너는 알았겠지. 네가 지금 임용 결격 기간이라는 거. 당사자는 알잖아. 왜냐면 보통 자기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은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동안은 임용 결격 기간이라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집행유예 언제 끝났는지 자기는 가장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의가 있는 걸 보는 거야. 적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규 임용에서는 지금 보니까 임용 결격 기간은 끝났네. 그래서 소극적 요건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15 자체가 무효였기 때문에 15 성적이 없는 거예요. 또는 이 15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성격 자격 요건을 결여해서 적극적 요건을 결여해야 하죠. 그러면 이때는 취소 사유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력에서 유효하죠. 따라서 이때 얘에 대한 직권 취소는 정규 임용을 취소한다면 직권 취소가 될 거고, 그럼 행정기본법 18조로 가는 건데 얘는 침입적 처분이에요. 왜냐하면 정규 임용을 취소하니까 침입적 처분이죠. 그래서 절차법 21조 사전통지 22조 의견대출 기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직권 취소할 때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필요하다는 건데 신뢰 자체가 여기서부터 없었잖아요. 본인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뢰익을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15로 임용될 때부터 본인이 잘못이 있는 거니까 지금. 왜냐면 자기가 숨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마지막 국가배상인데요. 자,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을 동시에 청구했는데 여기서 먼저 인용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정되면 항고소의 수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먼저 이론적으로 가버리면 국가배상 인용 판결 확정될 때 기판력은 권리, 국가배상 청구 권리가 존재한다는 이 부분만 기판력이 미쳐요. 이 부분은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이 권리의 성립 요건이 있죠. 우리가 보통 상결문제로 불렀던 부분. 얘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논의가 있었어요. 뭐냐면 권리인 이 소송을, 기판력은 소송을 판단에만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소송물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요건, 쟁점이 된 중요 요건에도 기판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쟁점요 이론이라는 게 있어. 일본에서는 이게 한번 주장이 됐어요. 일본 학계에서는. 쟁점요 이론은 뭐냐면 소송을 판단의 성결 문제 중에 가장 쟁점이 됐던 그 법률적 판단까지도 효력이 미치는 걸 봐야 된다. 이게 쟁점요 이론이야. 근데 국내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학자들은 소송물 판단에만 기판력이 미친다 이렇게 봐. 따라서 국가배상의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 여기에만 기판력이 미쳐.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 쟁점 중에 하나였던 직무집행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 여기는 기판력이 안 미칩니다. 다만 뭐가 된다고요?
기판력을 안 미치고 그냥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표현해요. 보통 이런 유력한 증거가 될 때는요, 유력한 증거를 배척하려면 그 증거를 배척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밝혀줘야 돼요. 후소법원이.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유력한 증거가 될 뿐이다. 그래서 후소법원이 항고소송의 수도법원이 여기서 위법하다고 봤는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려면 예와 왜 다른 판단을 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밝혀줘야 돼. 여기까지만 알면 돼.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더 어렵게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잠깐만요. 안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해보. 자, 우리가 개별적 결정서 얘기했잖아요. 손해가 발생된 원인이 직무집행 행위 자체, 여기는 처분일 테고, 행위 태양, 얘는 손해방식 의무 위반이죠. 사실 유력한 증거가 될 때는 이때만, 손해 발생이 행위 자체의 위법으로 발생했을 때만, 이때는 후소법원에 뭐가 된다? 유력한 증거가 되면, 이렇게 유력한 증거가 되면 후소법원은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후소법원은 합리적 이유를 밝힌다. 이걸 이제 재판에서 설시한다고 하는데, 설시 없이 대처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 이유를 밝혀야 돼요. 선행법원에서는 행위자체가 위법하다고 봤는데 왜 너는 위법하다고 안 보는 건데 밝혀줘야 돼. 자기가 정확하게. 그런데 만약에 손해 발생의 원인이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은데 행위 태양,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 예를 들면 토속 채취허가 자체는 적법했는데 그물망 설치에 부과를 붙이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거다. 이런 판단이 있다면 얘는요. 후소법원 판단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잖아. 이때는 유력한 증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소법원의 판단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후소법원이 판단하는 소송물과 이때는 후소법원, 즉 항고소송의 수도법원의 소송물, 처벌자체 위법이죠. 소송물과 상관이 없잖아. 상관이 없으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여기는요.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물 판단의 선결 문제로서 행위 자체 위법에 대한 판단이 후소법원의 소송물이 될 때, 이럴 때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소송물이 될 때. 근데 얘는 이쪽 소송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럼 이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지, 사실. 아주 정치하게 쪼개면 이렇게 돼.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보통은 그냥 여러분들은 민사소송법을 이렇게까지 배울 일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 내에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인용 판결의 경우 기판에 미치는 범위는 국가배상청구에 존재한다는 그 정도 판단에 미칠 뿐, 그 선결 문제인 직무집행의 위법성, 즉 처분자체의 위법성은 기판에 미치지 않고 기판에 안 미치면 후소법원은 독자적으로 위법성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아주 정치하게 보면 저렇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